네, 여야 어때 두 기자와 함께합니다.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두 분 30살 되셨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오늘도 이제 엄청 부산한 정치권 좀 한번 쭉쭉 훑어봐야 될 것 같은데 또 여당부터 가야 되는 거겠죠? 중진 험지 출마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벌써 3명이죠. 서병수, 김태호, 조혜진. 네. 그리고 또 어제 오늘 나오는 이야기는 이뇨한 전 혁신위원장 보고 험지에 좀 출마해달라 또 이 얘기가 또 나오대요. 서대문 갑이 사실 근데 험지라고 보기에는 약간 어려운 물론 뭐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서울 수도권이 쉬운 상황이 아니다라는 지적은 있긴 한데요. 상대적으로 서병수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조혜진, 김태호 의원과는 조금 다른 결인 것 같긴 아니 합니다. 저는 그 뉴스 보면서 약간 헷갈린 게 저희가 이용호 의원 인터뷰했거든요. 그래서 원래 마포갑 출마 준비하다가 서대문 갑으로 돌렸다고 해서 인터뷰했더니 당의 요청을 받고 서대문 갑으로 간다고 그러는데 이 시츄에이션은 뭡니까 이건? 근데 이제 이뇨한 전 위원장의 서대문과 결국 돌고 돌아서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인 거고 첫째로는 두 번째로는 그 서대문갑 지역구에 어쨌든 이제 원래 무주공산이 되는 분위기로 가면서 이제 우후죽순처럼 또 예비 후보들이 난립하는 상황이 생겼는데 경선은 치러야겠고 근데 이용호 의원한테만 맡긴다는 게 이 경선 모양새도 그렇고 좀 여러모로 좀 약간 불안하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뇨한 전 위원장이 다시 한번 당의 의사를 좀 타진해 보는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는 것 같은데요. 맥락을 보게 되면은. 근데 본인은 안 한다고 이미 전에 선언을 했었잖아요. 뭐 이번에도 사실은 당의 요청이 있었지만 이뇨한 전 위원장은 나는 이제 좀 관심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저 거리를 뒀다고 하는데 또 모르죠. 당에서 삼고초려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서대문 갑이 아니라 다시 또 비례대표라든가 다른 쪽으로 또 좀 돌려볼 수도 있는 거고 알겠습니다. 이야기 나올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그림은 누가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네, 지금 매일 아침 7시 반에 장동혁 사무총장이 이제 언론 브리핑을 하면서 기조를 잡아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딱 이 기조를 통해 가지고 언론도 그날 하루 혹은 그 주의 흐름들을 알아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장동혁 사무총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는 여의도에서 자경률 우동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이제 그 장동혁 사무총장의 굉장히 그립이 세졌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한동훈 위원장 메시지라고 봐야 된다라고 게 있는데요. 네. 공천 심사 중에서는 당 기여도 15점 만점 부분에 있어서 이걸 한동훈 위원장과 윤지혁 원내대표 두 사람이 매긴다라는 거거든요. 오호. 굉장히 이게 큰 점수입니다. A, B, C, D로 나눌 정도로 이게 굉장히 영향력을 크게 미치고 있고 이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다들 지금 바짝 긴장한 데다가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차기 대권 주자로서까지 이제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당내에서는 이 그립이 꽤 세졌다라고 볼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당내에서 이제 공천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이제 이철규 전 사무총장, 이철규 의원하고 장동혁 현 사무총장하고 여전 알력 다툼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사실 이런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 나왔던 거 예를 들면은 뭐 김성태 전 의원의 이제 그 원천 배제 약간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용산이나 지금의 이제 여의도 당 지도부나 크게 뭐 의견이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장동혁 사무총장도 이제 이철규 의원도 한 목소리로 이제 비판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 교집합이 큰 지금 상황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공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시화돼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실 용산의 니즈하고 지금 여의도가 생각하는 니즈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거든요. 이 여집합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 안에서 누가 공천과 관련해 가지고 더 그립을 잡고 가느냐를 두고 충돌이 재발할 수도 있다. 그래서 수면 아래에 계속 이 갈등은 현재 진행형으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럼 곽우신 기자의 진단에 따르면 용산의 메시저는 이철규 의원입니까? 그렇죠. 네, 사실상 그렇게 보시는 거고. 아무튼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세 분, 서병수, 김태호, 조혜진. 그 다음은 누구래요? 그래서 험지에 출마해야 되는 중진. 그러니까 뭐 어쨌든 지금 PK는 좀 정리가 된 느낌이 사실은 김기현 전 대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김 전 대표는 지금 지역구에 남아 있는 쪽으로 좀 가닥이 잡힌 가르마가 좀 타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 앞에서 정영환 공관위원장도 뭐라고 했냐면은. 김 전 대표는 혁신위와 비대위가 오는 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나름 지금 비대위가 출범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대승적으로 본인이 당대표 자리도 내려놓고 했으니 그 희생을 어느 정도 인정해주겠다. 그러니 지금 얘기가 나오는 이제 중진 재배치 혹은 험지 출마와 관련해 가지고 김기현 전 대표는 좀 빼주는 방향으로 해서 PK는 요 정도 선에서 일단 정리가 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조혜진 의원 기자회견도 예정되고 있고 하니까 이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 그 다음에 다른 지역들
다른 지역구들에서는 어떤 의원들을 재배치를 하고 험지 수도권으로 끌어올리거나 혹은 그 권역 내에서의 다른 지역구로 바꾸느냐 이런 문제들이 남아 있는데 지금 뭐 얘기가 나왔던 게 지금 강남은 이제 이원모 전 대통령 인사비서관 같은 경우에 아직은 뭐 박진 전 장관하고 이렇게 경사하는 모양새가 좋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뭐 채널A 보도를 보면 경기 지역 쪽 출마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좀 하나하나씩 지금 이제 하나 핀셋으로 들여다볼 것 같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김기현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동일 지역 3선 이상은 15%를 감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거기서 감산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 치열한 당내 경쟁을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지점이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박맹우 후보가 지금 이제 경쟁자인데 물론 탈당 경력이 있어서 거기도 이제 마이너스 점수를 받는다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상황에서는 이제 알아서 살아 돌아와라라는 메시지로 들리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곽우신 기자가 잘 지적해줬던 것처럼 여전히 이제 소위 말한 윤한 갈등이 공천에서 다시 불거질 수 있다라고 하는 지점들이 아까 조혜진 의원이라든지 서병수 의원이라든지 그리고 김태우 의원이 빠진 지역구는 사실 국민의힘이 누구를 넣든지 되는 자리입니다. 이제 사실 뭐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그럴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른바 거기에 이제 용해권이 공천되느냐. 이제 그렇게 된다면 단순히 이제 한동훈 위원장만의 개인 플레이라고 보기 어려운 지점들도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걸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것은 지금 이제 험지 출마를 요구하는 그 대상이 다 PK 중진이에요? 왜 TK는 없습니까? PK를 먼저 하는 거죠. 그럼 TK도 조만간 합니까? 하게 되겠죠. 할 수밖에 그래요? 없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또 뭐랄까요. 그 지역에서 여러 다선으로 한 의원들이 거의 이제 지역 호족급으로 그 지역의 맹주로서 이미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의원들을 바로 지금 타겟팅 해가지고 밀어붙이기에는 명분상으로도 그렇고 당으로서도 결국 다투 벌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앞서서 조금 더 원활하게 정리될 수 있는 PK를 먼저 정리를 하고 네. 이 PK 선례를 만들어 놓고 이걸 명분 발판 삼아가지고 TK 지역까지 이야기를 확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여기서 네. PK는 PK에서 PK 그 험지로 이동이잖아요. 그럼 TK에서 TK 험지가 있나요? 그래서 결국 그게 핵심인 거죠. 지금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게 네. 상대적으로 PK 안에서는 민주당 현역 의원이 있는 자리들이 꽤 있기 때문에 옮겨서 거기서 살아 돌아오면 본인도 체급이 커지고 당도 좋다. 이렇게 지금 일석이조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TK는 사실 그럴 만한 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리하기가 좀 어려운 지점들이 있어서 그럼 혹시 타 지역으로 전출일까요? 사실상 탈락이라고 봐야 되는 상황이겠죠. 아, 그렇게 봐야 되는 예. 건가요? 여기는? 그러니까 대구 경북에서 오랫동안 해왔던 분들이 갑자기 수도권이나 다른 험지로 가가지고 경쟁력을 보여준다? 이런 건 사실 굉장히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물론 없진 네. 않겠습니다만 네. 쉽지는 네. 않을 건데 네.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의 이제 당 지도부나 용산이나 약간 이해관계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는 게 첫째로는 아니 부산 경남 쪽 의원들은 중진들이 다 이렇게 지역구도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대구 경북 의원들은 왜 가만히 있느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예외를 두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용산의 이제 수요 중에 하나는 검사들 내려보낼 만한 곳이 또 많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수도권에서도 그나마 양질할 만한 지금 굉장히 박 터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결국 TK에서 좀 비워줘야 되거든요. 그럼 대구 경북에서 어디를 좀 비워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압박이 들어갈 텐데 근데 또 대구 경북 의원 입장에서는 아니 공천장 안 주면 나는 그냥 무소속으로 나가도 돌파할 수 있는 사실 이런 의원들도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런 압력이 쉽게 설득이 먹힐까? 이것도 아마 뇌관으로 남아있다고 그리고 보는 게. TK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용해관, 검해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가 있는지 잘 봐야 되는데요. PK 지역은 상대적으로 중진 지역에 많이 가 있습니다. 네. 근데 TK 지역은요 초선 지역에 많이 가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좀 봐야 될 포인트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중진을 물러나라고 해서 단순히 그렇게 이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좀 아니다라는 점도 있죠. 예. 강원 이런 데는 얘기 없습니까? 권성동 의원 있잖아요. 강릉에. 근데 그러니까 권 의원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나 그냥 무소속으로 나가도 당선될 수 있는데라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원래 저번 실제로도 무소속으로 그렇죠. 예. 그렇죠. 공천 그렇게 탈락되고 그렇게 살아남았죠. 예, 그리고 이제 TK 지역은 실제로 지금 무소속 강성 중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경환 전 총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무소속으로 지금 뛰고 있다. 이런 점도 경삼. 좀, 예, 그렇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군요. 아무튼 이제 공천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다. 이런 이번 건데. 주부터 면접을 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요. 그러니까 수도권 성적표가 어떨 거라고 전망하세요? 국민의힘의 경우. 근데 국민의힘이 어쨌든 기본적으로 총선에서 수도권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네. 지난번보다는 나오는 게 좀
이 일반적인 견해인 것 같긴 합니다. 일종의 기저 효과입니다. 워낙 저번에 낮게 받았기 때문에 다만 근데 그 잘한다고 해서 지금 얼마나 잘할 거냐 하는 거가 있는데 지금 뭐 수도권 60석 이상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제 꿈은 뭐 높게 가질 수 있죠 당연히. 근데 수도권에서 국민의힘 60석을 한다는 건 수도권에서 과반을 한다는 얘기고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이 과반을 한다는 거는 일당 탈당은 물론이고 전체 의석 과반도 당연히 가져간다라는 계산인 거거든요. 네. 그게 지금의 구도와 지지율 등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냐라고 보았을 때 쉽지는 않다. 당장 무엇보다 얘기가 나오는 게 국민의힘에서 양지가 아니라 그래도 좀 수도권에서 경합 지역 혹은 조금 약간 험지로 분류되는 곳들에서 돌파할 만한 사람이 많이 없다. 선수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양질의 선수가. 그래서 지금, 혹시 지명도 있는 중진을 수도권으로 돌리는 카드 이런 것들이 혹시 모색이 안 되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사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어디선가 끌어올려가지고라도 선수층을 메워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사실 지명도 있는 중진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잠깐 저도 헷갈려요. TK의 중진이 누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주호영 그렇죠. 의원 정도일 네, 주호영 텐데. 원내대표 비대위원 정도 여러 번 했으니까.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김기현 대표가 당 대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준석 대표가 늘 했던 지적인데요. 전국 선거 이 김기현 얼굴로 치를 수 있냐라는 거였습니다. 5선 중진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수도권에서 얼굴 보고 사람을 매치시킬 수 있을 만큼의 경쟁력이 있느냐라는 지적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사실 그 다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중진들이 수도권에 왔을 때 가지는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하는 게 좀 뼈아픈 질문이긴 하거든요. 인물랑이다. 뭐 적어도 이제 사실 정치인한테 인지도라고 하는 게 정말 소위 말해서 그럼요. 예, 엄청난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굴 이꼴 사람을 이제 매칭시킬 수 있다는 게 어마어마한 것인데 그러기가 쉽지 않다라는 조금 냉정한 현실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 수도권에서의 그 국민의힘 이제 경쟁력이라고 그리고 목표치라는 이야기를 주셨는데 이제 국민의힘 입장 정치적 국민의힘 이 시점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부정평가가 높다는 건 굉장히 마이너스 부분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지지율에서는 지금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차범위 안에서 계속 이제 주요 여론조사 지표 안에서는 두 당이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서울과 충청에서는 국민의힘이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의 국민의힘 판단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지금 공천 잘하고 민주당이 내부적으로 공천으로 당이 깨지는 상황이 또 온다면 우리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기다 이제 그 개혁신당. 예, 제3지대 효과라고 하는 통합된 것이 개혁신당이 이제 어떤 효과를 발휘하느냐 이것도 이제 같이 보겠죠. 그렇죠. 이제 개혁신당이 어쨌든 양당 지지층에서 일부를 가져올 텐데 어느 쪽 지지층을 더 가져오느냐의 문제 때문에 네. 구도가 어떻게 바뀔지는 분명히 좀 변수로 남아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아까 계속 선수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양으로는 많아요. 예비 후보들 많고 다 경선 신청한 사람들 많으니까. 근데 그러면 이게 지금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는 워낙 저번에 민주당이 많이 이겨놨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역구에서 민주당은 현역 의원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현역 의원하고 국민의힘 원외 인사가 이제 붙게 되는데 일단 지명도와 인지도가 많이 밀리는 상황에서 그렇다고 지금 뭐 당세가 막 압도적이고 구도가 딱 명확하게 서 있어가지고 국민의힘이 쓱 유리하게 수도권 선거를 끌고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경합해볼 만한 지역구에 좀 예를 들면 뭐 동작의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워낙 본인이 또 센 사람이니까 동작에서 해볼 만하다 이런 게 나오는 건데 이런 지역구가 서울에서는 별로 없는 거죠. 또 경기를 포함해가지고. 근데 뭐 꼭 단정할 수는 없는 게 예를 들어서 그 역대 총선에서 그러니까 현역 교체율을 보면 거의 이제 절반 정도 나오잖아요. 항상 현역 교체 비율이 물론 이거는 이제 공천까지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공천 단계에서 걸러지는 부분들도 있지만 현역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들이 꼭 항상 그 등식화돼서 나타나는 것도 아닐 수도 있다. 이 점도 좀 함께 보긴 봐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예비 후보들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 그 후보들이 걸고 있는 제가 최근에 가장 황당한 현수막을 본 게 주사파 척결을 내걸더라고요. 후보가 지금 예비 후보 상황에서. 운동권 척결. 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대문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물론 완전 험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경합 비슷하게 가는 지역구에서 주사파 척결을 전면에 내갖고 거대 현수막을 거는 후보가 과연 이번 선거에서 크게 득표할 수 있을까? 전략 자체가 지금 이 좀 애매하지 않나. 이게 좀 어떻게 보면 후보들이 낼 수 있는 메시지라는 고작 요 정도 수준인가? 좀 시민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소구될까라는 물음표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운동권 척결론이 별로 힘을 못 쓸 거다. 저는 그거가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유승찬 대표가 잘 방송에서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나 지금 선거에서 쟁점이 된다고 하는 2030 중도층은 운동권이나 주사파란 단어 자체를 모를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저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냥 지나가 버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운동권을 스포츠라는 의미로 이해할 세대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운동권이 기득권이라는 등식 자체는 민주당이 여당일 때, 이 문재인 정부일 때는 그나마 좀 뭔가 소구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권 세력이 아예 지금 바뀌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런 프레임을 짜는 뭐 모르겠습니다. 뭐 알아서 하시겠죠. 맞세워가지고 조금이라도 운의가 돼서 그러니까 정권 심판으로 조금이라도 희석시킬 수 있으면 그 자체가 성공 아닙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게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때 이제 유승찬 대표의 지적에 저도 좀 공감을 했는데 이미 그럴 사람들은 원래 국민의힘 지지할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인 거죠. 이건 어떻게 보세요? 김건희 여사 행보 총선 전에 재개할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요. 대통령 친년대담을 기준으로 다시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나 신년대담 나온 다음 날 조정은 의원의 라디오 이제 인터뷰가 영부인 역할을 밥빨래에만 국한할 수 없게 한다. 사실 저는 이 말 자체가 좀 문제적이라고 보긴 하는데. 아니 김건희 여사 본인이 내조에 전념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밥빨래라는 표현으로서 그 소위 말하는 아내 배우자의 역할을 좀 규정한다는 자체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을 느낀다는 취지의 의미인데 여튼 이제 김 여사가 활동 재개하고 해외 순방 가야 된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같은 날 대통령실 공식 이제 보도자료 제목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 설명절 앞두고 고향사랑 기부제 동참이라고 보도자료 냈습니다. 이런 거 보더라도 좀 뭔가 가시화하려고 하는 게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곧 있으면 해외 순방도 이제 간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간다 만다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독일. 뭐 지역은 아직까지 이제 풀 엠바고라서 제가 말을 드리진 않겠는데요. 어제 이준석 대표가 방송에서 말을 하긴 했더라고요. 사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다음 해외 순방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다시 공개적인 행보에 나서지 않을까라는 이제 일각의 예측이 있는 건 사실이고 사실은 이제 용산 참모들이나 이제 주변에서 입장도 보았을 때도 김건희 여사가 언제까지 두문불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한적으로나마 조금 이제 톤다운한 상태에서 재개하는 게 나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가 검토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난번 뭐 KBS 특별 대담으로 여권에서는 뭐 물론 내부 불만도 있습니다만 여권 안에서 또 일각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라는 의견도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물론 그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김건희 여사가 총선 전에 사실 또 전면에 나서게 된다고 하면은 이 김건희 여사의 캐릭터나 이제 이 상징성을 보았을 때 당연히 안티 쪽에서 좀 뭔가 비토하는 그 정서도 많지만 코어 지지층 입장에서는 또 김건희 여사에도 강도 팬덤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지층을 결집하는 용도로는 뭐 쓰임새가 분명히 있다라는 계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근데 이런 뭐 여러저런 예측이 사실 별로 상관이 없는 게 김건희 여사 본인이 나오고 싶어야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하고. 그렇죠. 뭐 어차피 그런 결정권 그분이 다 갖고 계시는 거니까 김건희 여사께서 결단을 하셔야 나오든 말든 하시는 거겠죠. 근데 뭐 그분의 뭐 컨디션도 그렇고 뭐 본인이 별로 그렇게 공개 행보에 당장 뭐 의욕이 있다라는 얘기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별로 없다라는 얘기도 많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네. 이번엔 민주당으로 좀 넘어가 보죠. 이른바 그 윤석열 정권 탄생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의 책임 있는 자세를 이명박 공관위원장이 제기를 해서 평지의 풍파가 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또 죄악이라는 표현을 썼던가요? 하면서 어떤 진화에 나섰는데 이게 진화가 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제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가 사실 좀 늦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메시지 적절성과 별건으로 이제 진화의 그 타이밍이 좋냐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건 있는 것 같고요. 그와 별건으로 이제 민주당도 오늘부터 이제 하위 20% 통보가 시작됩니다. 심지어는 이제 중앙일보 보도를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특정 이제 후보자한테는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는 양해를 구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 자체가 이미 좀 더욱더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뭐 이재명 대표의 통합 메시지가 뭐 어제 오늘 나온 이야기는 아니었고요. 뭐 타이밍상 이번 통합 메시지가 좀 늦었다는 평가는 뭐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뭐 통합과 관련해 가지고 행보가 이번에 처음 나온 것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이런 걸 예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을 하면서 또 이제 소위 명문정당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번 통합에 좀 방점을 찍었나 싶었는데 이제 이명박 공관위원장 발언 나오고 뭐 하면서 좀 이 회동이 좀
무색해진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메시지를 내면서 좀 내부 분위기를 다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대통령을 포함해 가서 어떤 정치인이든 간에 본인들이 어떤 메시지를 낸다고 지지층이 무조건 거기에 일사불란하게 따르는 그런 시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러면은 지지층들이 모두 딱 일사불란하게 우리 갈등하지 말고 하나로 힘을 합치자 이게 되느냐. 사실 또 지지층은 지지층 나름대로의 또 정무적인 판단 또 이 각각의 호불호들이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가 앞으로도 저는 반복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거기에 얼마나 지지층이 설득적으로 따라주느냐가 문제인 거다. 근데 일단 좀 점검할게. 이명백 위원장의 발언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겨냥한 거냐 아니면 그 이상이냐. 사실 이게 좀 점검 포인트인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설 특집으로 꾸몄던 방송에 이제 출연했던 구혜영 경향신문 논소령 같은 경우는 친문 플러스 중진에서 두 자릿수다. 또 이런 이야기를 방송에서 한 적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두 분 어떻게 파악하세요? 실제로 하위 20%에 들어가면 두 자릿수가 넉넉하게 나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여튼 이제 지금 말씀은 그 임력배 공관위원장이 이제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거다라는 취지 이야기인데 사실 이 정도의 메시지를 당연히 뭐 개인이 생각해가지고는 누가 시켜서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결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니 그것도 다른 날도 아니고 그 이재명 대표가 평산마을 방문한 다음 날이었잖아요. 이 발언을 한 게. 뭐 그런 아주 디테일한 것들까지 뭐 체크하진 않았을 것 같긴 한데요. 적어도 이 발언 해결을 같이 하지 않을 수도 없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동아일보에서 이제 지난주 이제 목요일에 나왔던 게 이제 임종석 출마 안 된다 친명 지도부 이재명 임종석의 전화도 안 받아라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보도가 이제 그날 소위 말하는 친명계와 친문계를 굉장히 이게 레이더를 예민하게 들여다보는 기사였습니다. 다들 이 기사가 진짜냐 아니냐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요. 그런데 이날 이제 나왔던 입장은 임종석 캠프에서는 지도부로부터 험지 출마를 요구받거나 이재명 대표와 통화를 시도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입장이 나온 바가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사실 딱히 어떤 입장이 나온 게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더라도 그러니까 이러한 결들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좀 상황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임종석 한 사람만을 두고 타겟팅해가지고 이런 메시지를 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임종석을 포함한 그 이제 다 범위를 넓혀가지고 좀 넓게 보면 사실 조국 전 장관도 포함될 수 있는 문제고, 그러니까 소위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너무 이번 선거 전면에 나서게 되면은 문재인 정권 심판 때 써먹었던 그 논리와 프레임이 다시 한번 작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염려해가지고 이제 하전에 좀 견제 메시지를 낸 게 아닌가 싶은데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번 하위 20%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앞으로의 이제 공천 경선 과정이나 이런 데서 결국 이게 비명계 혹은 이제 친문계에 집중적으로 컷오프들이 시행되게 되면은 이 갈등이 사실은 폭발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 이 메시지가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좀 더 봐야 앞으로의 좀 가르마가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아무튼 하위 20%에 든 사람들이 누군지 몇몇 혹시 좀 알려진 게 있습니까? 그거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고요. 정말 이렇게 소위 말하는 넘버링 키를 각자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걸 두 개를 딱 합쳐야지만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위원장과 대표, 사무총장만 안다라는 공식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개별적으로 이제 통보받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해야지만 알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 하여간 시중에 좀 도는 이름이 있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여튼 그런 것들 다 가짜뉴스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당에서 밝혔기 때문에 네. 게다가 정말 그 명단이 맞다고 하더라도 당사자로서는 아주 예민한 문제여가지고 이거를 쉽게 공개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국민의힘도 그때 29명 명단 발표 안 했는데 김성태 전 의원이 하고 이제 튀어나오면서 알게 된 거잖아요. 김성태 전 의원이 포함됐거나 네. 이 결과도 지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리스트가 추려지지 않을까 합니다. 이번 주 안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전에 곽우신 기자가 조국 전 장관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오늘 하여간 그 선언하는 건 맞습니까? 부산에서? 거의 하지 않을까요? 네. 네, 왜냐면 이제 조국 장관 쪽에서 조국 공보방이라고 해가지고는 이제 카카오톡방을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이제 기자들한테 공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가칭 조국 공보방이거든요. 이제 조국 신당이라는 말까지 쓰진 않았는데 오늘 아마 이제 창당을 하게 되는 자기의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으로 보이고요. 뭐 출마까지는 아직까지 이야기를 하진 않겠지만 아마 서서히 가시화하는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근데 본인은 출마를 한대요, 안 한대요? 얘기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그 부분이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뭐 조국 신당과 관련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카카오톡의 공부용 단체 채팅방이 생겼다. 사실 기자들은 그 공보방이 있냐 없냐가 사실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거든요. 뭔가 정치적 사안을 판단을 할 때 누군가의 뭐 출마 여부라든가 창당 여부, 신당 창당 자체는 기정사실화된 상황인데 사실 민주당 입장이 상당히 좀 불편하고 껄끄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결국 지지층 안에서도 입장에 갈리는 첨예한 문제인데 결국 그러면 조국 신당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통합 비례 정당에 조국 신당이 들어올 거냐 말 거냐 또 이 문제를 가지고 사실은 또 치열하게 또 내부적인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도부는 좀 부정적인 거 아닙니까? 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그렇죠. 공식적으로는. 근데 또 지지층의 여론도 있고 또 지금 표가 갈리는 거에 대한 우려도 있을 거고 또 민주당 전체로 보았을 때 조국 신당과 함께 해야 된다는 여론이 또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또 그런 문제에서 지도부가 명확하게 일단 지금은 명분이 원 내에 있는 새 진보 정당 세력들하고 우선적으로 협상을 하겠다라고 해서 새진보연합, 진보당 그리고 이제 녹색정의당하고 이야기를 하겠다는 건데 새진보연합은 뭐 거의 하는 걸로 이제 될 것 같고 뭐 진보당 같은 경우도 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녹색정의당은 어쨌든 사실은 안에서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찬반이 갈리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여기 파트너십과 뭔가 끝나고 나면 그럼 그 다음에 다시 그럼 원외 세력들은 어떻게 할 건데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 질문에 그러면 우리는 원외랑 무조건 안 합니다.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딱 명확하게 선을 긋고 갈 것이냐. 이 명분으로 이 협상이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어떤 스텝을 가져갈 건지는 또 그때 조국 신당과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이 변수들이 얽혀가지고 작동하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이제 그 새 진보 연합이라고 하는 게 기본소득당만 있는 게 아니라 열린민주당과 사회민주당이 포함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열린민주당이나 사회민주당은 원외 정당 아닙니까? 그러면 조국 신당은 왜 우리만 빼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또 조국 신당과 새진보 연합 사이에 또 연결고리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기본소득당과 또 조국 전 장관이 또 호흡을 맞춰봤던 게 있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분명히 이 문제는 다시 거론될 수가 없다. 지금 당 지도부가 이야기하는 메시지 정도로 딱 명쾌하게 정리되는 거라고 보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조국 신당이 뜨면 국민의힘은 반길까요? 싫어할까요? 국민의힘은 완전 좋아하죠. 그런가요? 지금 제발 창당해 주세요. 제발 전면에 나서 주세요. 지금 아마 기도를 하고 있을 겁니다. 뭐 기도까지요. 왜냐하면 딱 프레임 딱 하기 좋잖아요. 결국엔 또 그 얘기 반복하면서 그때 이미 써먹었던 돌린 노래로 다시 계속 이야기하면서 재판에서 이렇게 나오지 않았느냐. 결국 또 민주당이 또 내로남불에 빠졌니 조로남불이 또 이야기 그 레퍼토리 그대로 갈 거거든요. 뭐 선거하기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메시지 하기에. 예. 그래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선거에 미치는 파급력이라고 그러니까 점검해야 될 건 그거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제 중도 싸움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민주당 안에서 조용하게 말이 딱히 나오지 않는 것은 이제 경선 국면이기 때문이거든요. 아무래도 지지층한테는 조국 장관에 대한 여러 가지 소구력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좀 메시지를 조심하는 편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경선이 지나서 본선 국면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아까 이제 곽우신 기자가 설명해 준 것 같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걱정 때문에 아마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이 본인도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이라는 일정을 또 잡아가지고 만난 떡이 아닌가 싶은데요. 또 공교롭게도 그날 조국 전 장관 만나기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공지영 작가 신간을 소개를 하면서 또 이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또 여러 논란이 이뤄지고 있잖아요. 공지영 작가의 또 최근의 입장은 조국 전 장관 되게 비판적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조국 전 장관 당시 조국 사태 당시 굉장히 옹호했던 인물이었다가 최근에 변모해가지고 비판적인 자세로 돌아선 상황인데 그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무 이유 없이 조국 전 장관 만나는 날 공지영 작가의 신간을 추천사를 올렸겠느냐 페이스북에 사실 그렇게 해석하는 언론은 많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그 만나고 나서 조국 전 장관 측에서 전한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는 힘을 실어줬다라는 쪽에 가까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 본인 입장에서도 그 명시적으로 그걸 거부하는 것도 모양새가 이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지영 작가 신간을 한번 언급해 줌으로써 약간 희석시키는 완전히 또 힘을 실어주는 쪽을 해석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는 모양새를 취한 것만 보더라도 결국 양산에서도 지금 조국 신당과 조국 전 장관 출마에 대해서 좀 계산이 복잡하다. 이걸 좀 드러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방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또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아침에 이 출근길 백불인데 이 조국 장관 관련된 질문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결국 또 이런 메시지를 내네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은 병립형 제도, 우리가 추구하는 병립형 제도에서는 배지를 달 수 없는 사람인데 이재명 대표의 야합으로 관철하려고 하는 그 제도 하에서는 틈이 생기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메시지가 아까 이제 곽우신 기자가 말하는 그 지점들을 공략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개혁신당은 어떻게 앞으로 될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두 분은? 네, 뭐 늘 하는 말씀이지만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다 뭐 이런 건데요. 네. 이제 비례대표를 어떤 식으로 이제 나눠 하느냐 아마 이제 급격하게 합당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디테일한 협상은 이제 시작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이제 개혁신당의 핵심은 비례대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역할을 나누는지에 대한 것들은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싸움이 들어갈 것이다라는 것인데 당장 중요한 건 이제 15일 기준으로 각 정당에 대한 1분기 경상 보조금이 지급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확보하는 게 중요해서 그렇죠. 이번 주에 누가 더 들어가는지가 좀 중요한 분기점이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사실 그러니까 기존의 원래 개혁신당이 가지고 있던 이미지 조금 더 개혁 보수 쪽에 가까웠는데 통합 개혁신당으로 가게 되면 이게 보수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은 사실 많이 좀 사라지는 희석되는 측면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기존의 중텐트 두 개 서가지고 따로따로 갈라먹을 때보다 지금의 통합 개혁신당이 국민의힘에서 가져갈 표는 많지 않다라는 또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당에서 사실은 이번 통합에 대해서 크게 나쁠 게 없다. 오히려 개혁신당이 민주당 표를 많이 가져가서 사실 선거 구도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사실은 개혁신당이 앞으로 뭐 어떤 노선을 취할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바른미래당 시즌2가 되지 않을 그걸 좀 막기 위해서라도 내부 정리가 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지금 외부에 누구를 영입하느니 세를 불리느냐는 것보다 지금 당장 요 통합을 두고도 잡음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집안 정리를 어떻게 우선 하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느냐가 좀 중요한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정치권 진단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기자와 함께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